네, 국제사회 대북 압박과 북핵 문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전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비용과 한미 FTA 관련 발언 등을 쏟아내며 한반도를 출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광일 동양대 학장,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얘기부터 해보죠. 유엔의 북핵 미사일 대응 논의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등과 이제 맞물린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우선 이제 오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4월에 들어서면 벌써 세 번째, 4월 22일부터 하면은 네 번째 연속 실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그 김일성 생일 다음 날인 4월 16일 날 미사일 발사를 실패하고 조만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북한군 창건 기념일을 조용히 지나면서 이제 어제 그제 오늘 발사를 결행을 했는데 역시 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또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면 조만간 다시 발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하필 이 시기에 또 발사를 했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도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북한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자기 프로그램대로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 하는 거. 그런 속에서도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한미 연합 훈련이 사실상 이제 2달 동안 계속되어 왔던 연합 훈련이 사실상 이제 오늘 끝나는 날이고 또 이제 안보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북핵에 관련된 이런 논의가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북핵 정책이 바로 2, 3일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을 겨냥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은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무력 시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뭐 우리 장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그대로 평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하필 이 시기에 한 것은 지금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어제 소위 말하는 그 안보리에 뭐라고 할까요? 그 상임위, 비상임이사국 외무부 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대북 제재 어떻게 할 건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반발이 뭐 제일 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북한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에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또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북한 외무상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외무성 부상이 한 얘기가 매주, 매달, 매년 우리는 미사일을 쏘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4월 6일 날, 4월 3일 날, 4월 16일 날 그리고 이제 4월 29일이니까요. 결국은 한 10여일 차이로 계속해서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고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연속해서 3번 실패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는 이제 군 당국 또 정보에서 아마 한미가 공동으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미사일도 사실은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신형 미사일, 이를테면은 이제 스커드 계열 중에서도 스커드 E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커드 사거리를 연장한 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이 대략 한 300, 500km 정도 나가는 미사일을 1000km 정도 나가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실험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일단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발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스커드 계열의 신형 미사일 또는 이제 지난 2월 달에 했던 북극성 계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것을 쏘면서 거기다가 이제 고체 연료를 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이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를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 또 이런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상 어떤 그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자극해서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하려는 의도로 봐야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뭐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 자체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맥시멈 프레셔 하는데 그 프레셔의 대상이 누구냐? 압박의 대상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제 북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북한만 대상이 아니고요. 중국도 그 대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도로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요.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관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미국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네가 다시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주 외교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봐야죠. 예. 네. 이렇게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뭐 핵실험을 감행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외교 관계 중단 또는 격화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제재입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대북 정책이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네. 어떤 비군사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소위 경제적인 압박 또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화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외교적인 조치는 역시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 특별 회의를 통해서 또 이번 4월달에 미국이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틸러슨 장관이 사실상 안보리 이사회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예.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강력하게 좀 압박하자 그런 차원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필요시에는 북한의 국제기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격 정지 또 심할 경우에는 뭐 이 기구에서 탈퇴 또는 뭐 정보할 경우에는 유엔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유엔의 어떤 이 자격을 갖다가 일시 정지한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고강도 외교적인 압박을 미국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뭐 20-30년 끌어왔던 이 북핵 문제를 사실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거의 완성되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국의 의지가 사실 상당히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의 몰락은 붕괴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북한에 대한 제재인데요. 통상 이 제재를 얘기할 때 늘 따라붙는 용어가 제재 더하기 레짐 체인지거든요. 정권 붕괴까지. 예. 그런데 정권 붕괴 부분을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붕괴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는 북한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할 테니 이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라. 그래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뭐 배려를 해줬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이 제재 압박 이런 것들도 결국 네가 비핵화의 길로 나오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너 정권 자체를 붕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대화의 길로 나와라.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고 봐야죠. 예. 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또 사드와 한미 FTA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먼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뭐 한국 정부가 10억 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트럼프가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가 아주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한미의 공조가 들으면서 좀 균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발언입니다. 네. 안타까운 발언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현을 이제 저도 영문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직접 직접적으로 사드 비용을 당장 한국에서 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그 약 한 10억 불 들어가는 예.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뭐 1,100, 1, 2억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한국에서도 좀 감당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될 때는 당장 이렇게 뭐 청구서를 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그런 뉘앙스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문제는 애초에 그 꼭 3년 전 2014년도에 미국의 당시 이제 연합사령관이 요청을 먼저 하였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 정부에서 나름대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한미가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사드의 전개 비용, 유지 비용은 미국에서 대고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또 소파의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요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상호 합의가 됐거든요. 예. 그 합의가 될 때도 사실은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맺었지만은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주한미군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 국방부와 백악관의 어떤 의미에서 결재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 정부의 양해하에 이 미국을 대표해서 주한미군사가 그렇게 맺은 사실은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예. 문서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제기한다는 것은 사드 비용에 대한 어떤 미련도 있겠지만은 뭐 앞으로 있을 어떤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방부가 소파 규정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파의 개정이나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빠르면은 이번 후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는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9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담금 자체를 갖다가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한 바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위비 분담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드 비용에 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체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사드 비용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합의가 지금 거쳐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안 문제의 핵심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자로부터 조금 더 이해를 좀 소상하게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폭이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소파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은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소파 개정을 통해서 한미 소파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가장 어떤 의미에서 모범적인 그런 주둔군 지휘 협정을 양국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체의 내부적인 의견을 듣는다면은 상당히 내용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교수님 이제 대선이 열흘 남았잖아요. 지금 차기 정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기조를 취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사드 배치가 이제는 일부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서 외교 청서를 통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위안부 문제 가지고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 장학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청구서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재개정을 하거나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문제도 이제 돈을 좀 더 내라. 물론 이제 이것이
차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과연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안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나빠졌는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가 한국 스스로가 빠지는 소위 말하는 코리아 패싱이겠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엊그제 얘기한 말이 굉장히 뭐 그것이 이제 한미 FTA든 또는 사드 문제든 또 내년부터 하게 될 방위비 협정이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협정을 통해서 미국도 이기고 또 한국도 이기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정부를 책임질 그런 지도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